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계속하면 10년 후에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습관들을 좀 자제하십시오. 미리 일기예보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예보를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 다 일일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언제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그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일일이 회귀하면서 불가능하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안에서 뭔가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무슨 AI가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그걸 보고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예측을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뭔가 예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을 이빠이 많이 시켜서 AI가 직접적으로 그 개인들에게 퍼슨 투 퍼슨으로 맞춤형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정밀의학이라고 딱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진단이나 처방이나 예측,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분석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니까 첫째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니까 SNS, 무슨 네트워크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서버, 컴퓨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하는 병원이나 그 외의 모든 기관들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도 돼야 될 거고 관련된 장비들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대략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저는 생물학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최성원 교수님 모시고 그 유체역학 하면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 쓰신 공부를 보니까 수학 이상한 기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생명과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요. 수학 기호가 나오면 퍽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또 유체역학 최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오늘 식사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 나눴는데 이런 유체역학 같은 걸 가지고 폐나 기관지에 있는 공기의 흐름이나 또는 심지어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관 속에 들어있는 혈액의 흐름들 같은 것들을 이상을 감지하거나 그 정도 압력일 때 얘가 버틸 수 있는지 등등등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저는 곤충학자를 또 모기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기 저한테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메뚜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기관지가 나오잖아요. 메뚜기는 기관지가 따로 없어요. 곤충들의 특징인데요. 메뚜기가 아주 전형적인 곤충의 모델 생물인데 메뚜기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6개. 메뚜기는 곤충은 다리가 6개예요. 그래서 곤충을 육각유라고 해요. 다리 박자를 써서 범위는 8개예요. 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곤충이요. 제가 이렇게 메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곤충은 어떻게 생겼냐면 기관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코가 있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우리는 코는 여기 후각이잖아요. 후각. 여기 감각기관이잖아요. 대신 메뚜기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안테나가 있어서 얘가 앞에 있는 위험을 감지해요. 물론 눈은 좋아요. 근데 저 곤충의 눈은 컴플렉스 복합 눈이어서 굉장히 좋은 눈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메뚜기가 엎어져 있으면요. 이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공기가 드나드는 그 구멍이라 그래서 기궁이라고 그래요. 또 기문이라고도 하고 문 안에 들어가는 문이니까요. 기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구멍이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튜브로 되어 있어요. 가는 관들이 여러 개의 기문이 관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다시 관이 이렇게 기관이 있고 이게 관이 들어간 처음 굵직한 관을 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지를 쳐야 돼요. 그게 기관지예요. 가지지자. 그렇죠? 이해되시죠? 맨 처음에 들어오는 큰 관은 기관이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지면 그게 기관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관으로 구멍 몇 개 없는데 기관은 관이잖아요. 관. 공기의 관이 귀관 이게 들어오다가 쫙 갈라지죠. 막 갈라지면 안쪽에 막 곳곳이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튜브가 굉장히 가는 튜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그 관을 흐르면서 그러면 그 관 안에는 공기가 많이 있고 관 밖에 몸통 안에는 공기가 적어요. 확산을 한다 그러는데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것으로 공기가 퍼져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서 일단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사람의 이렇게 기관지와 이렇게 폐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셔서 진단 장비도 만들고 개선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뚜기의 그 공기의 흐름 있잖아요. 기관지의 공기의 흐름을 전 세계 아무도 안 해봤을 거예요. 누가 메뚜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 벌거지에. 그래서 메뚜기의 공기의 흐름들을 우리 교수님이 개발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계산법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봐도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메뚜기 안에 그 기관이나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들을 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혹시나 처음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최성환 교수님 강연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9월과 10월 한 2번 정도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는 그때 왔었던 것 같고요. 꾸준히 잘 참석하고 또 눈에 익은 분도 계시고요. 예, 일단은 그때 제가 약 1시간씩 해서 2번 이렇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호흡의 비밀과 유치역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가 바라본 우리의 기관지와 폐라는 주제로 2번의 강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했던 내용을 좀 리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관지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관지라는 구조는 보시다시피 여기 트레키아라고 하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공기가 입이나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 트레키아라는 하나의 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공기가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칭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의 구조가 이렇게 비대칭이고 제가 많은 CT를 봤지만 모든 사람은 왼쪽 기관지에 이 갈라지는 기관이 훨씬 더 길게 뻗어져 있고 오른쪽은 짧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때 알려드렸는데 폐는 이제 왼쪽에 배가 있고 오른쪽에 배가 있는데 왼쪽에 배가 몇 개 있다고 했죠? 배 몇 개? 왼쪽은 2개라고 제가 했어요. 2개. 오른쪽은 3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글자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라고 기억하라고 했고 오른쪽 글자가 3개니까 3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돼요. 왼쪽, 오른쪽 굉장히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1에서 14cm 정도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기관지가 사이즈가 달라요. 남자는 보통 13에서 25mm라면 여자분들이 기관지가 더 작습니다. 작고요. 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에 기관지가 더 좁아진다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또 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폐를 3군데로 나눈다면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위, 가운데, 아래 이렇게 3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가장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쪽.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이 더 큰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더 많은 공기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않은 사람일수록 어떻다? 폐 하엽을 잘 못 쓰세요. 전식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러분들 담배 피면 생기는 질병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리신 분들이 하엽을 잘 못 쓰고 상엽으로만 이렇게 숨 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호흡을 잘 하시고 사시려면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한번 동영상 형태로 보여드리면 이제 메디컬 이미징 그러니까 CT 영상을 저희는 받아가지고 이 CT 영상을 가지고 이제 호흡의 유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지가 호흡하면서 팽창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팽창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 평소에 숨 쉴 때 평소에 숨 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냥 평소에 그냥 가볍게 숨 쉬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유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동안 막 속도가 막 바뀌고 있고 압력이 막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숨을 내쉴 때랑 들이마실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운동 방식이 다른데 숨을 내쉴 때는 뭐 이렇게 일어난다고 치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여기 좁아지는 기관지 여기 보컬 소리 나는 여기 구간 있잖아요. 거기 좁아져 있거든요. 고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난류라고 하는 현상이 막 벌어집니다. 유동에서 난류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동안 이거는 이제 벽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호흡할 때 얼마나 공기가 지나면 마찰이 생기는 이건데 이런 것들은 정상인 경우에 별로 안 높은데 천식이 있거나 기관이 좁아져 있으면 이게 굉장히 증가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3마이크로미터의 입자가 여러분들 배에 탁 들어왔다고 했을 때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디에 얘가 붙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강의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통한 진단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아까 황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대 자체가 빅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어요. 빅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이런 아마 제가 그 코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내가 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짜봐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예전에는 이제 직접 다 코딩을 했거든요. 그 명령 내가 이런 코드를 한번 짜봐 이러면은 그 코드를 직접 짜요. AI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했던 부분들이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했다면 반도체 설계를 잘한 케이스들을 많이 컴퓨터한테 알려준 다음에 너가 한번 설계해봐 그러면은 사람이 했던 거 더 나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현대.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사업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한 90%, 소프트웨어 10% 이렇게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40% 하드웨어, 40% 소프트웨어, 20% 컨텐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컨텐츠도 보겠습니다. 즐겁게 놀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GPU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이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로 코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딥러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AI로 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 싸움하는데 판단하는데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유방암 진단이 예전에는 영상의학자들이 직접 보면서 판단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AI가 직접 판단하면서 오차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오진단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뭘 보느냐? 결국 이 컴퓨터는 여기 있으면 사진이라고 치면 사진에 이걸 뭐라고 인식하냐면 숫자라고 인식해요. 숫자.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명조에 따라서 숫자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는 인식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링컨인지 워싱턴인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흑백이면은 이게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는 거고 컬러면은 RGB라고 해서 세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영상적인 데이터를 숫자라고 인식한 다음에 이 숫자라고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고 아니면 사람이 했던 어떤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컴퓨터가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기관지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수작업을 다 했어요. 손으로 막 일일이 다 작업하고 했는데 사람이 한번 하면 1시간 반 걸렸던 일이 이제는 AI가 탁 돌리면 2분 만에 뽑아내고 최근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많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이제 컴퓨터가 이걸 대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 렁, 오른쪽 렁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직접 지가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AI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주로 흡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피변을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배포가 파괴가 됩니다. 배포가 파괴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배포 파괴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는 안 좋고요.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담배에 의한, 그래서 담배로 인해서 결국 호흡이 딸린다, 그런 것들이 이제 COPD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컴퓨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했었고요. COPD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러한 CT 영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폐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폐기능 검사 여러분들 가서 훅 풀어보신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훅 풀고 이래서 90%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했을 때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실제로 불편하대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인근에? 시멘트 공장 인근에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인근에 가보시면 차 주차해 놓으면 차가 완전 시멘트로 덮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멘트 분진으로 노출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한 97% 이제 정확도를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을 써서 하는 거, 그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만약에 시멘트 분진 노출 지금 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된 것 상태에서 3년이 지났어요. 봤더니 이제 폐기능 검사는 괜찮은데 기관지 벽 두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0.1mm, 0.2mm가 3년 사이에 확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시멘트 분진이 계속 폐에 들어와가지고 이 기관지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관지 벽이 점점 두꺼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오셨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메일이 와가지고 제 논문을 봤는데 시멘트 분진 노출로 어떤 공장에서 시멘트 그거를 이렇게 흘렸나 봐요. 강이나 어디 흘렸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시부를 만나야 되는데 이 논문을 좀 읽어보고 가야겠습니다. 논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성 질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흡연을 안 한 사람과 흡연을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시멘트 분진이 둘 다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한 사람이 더 빨리 기관지가 더 두꺼워지더라라는 것도 밝혔고,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 4km 근방에 사는 사람들을 봤는데, 보시면 시멘트 공장에 가까이 살면 가까이 살수록 기관지가 벽 두꺼워지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관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편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영상이라든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하고, 이 기사도 이렇게 냈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 하실 거고, 하여튼 리뷰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내용은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리 친구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나비가 있어. 그리고 사람이 있어. 근데 똑같이 시멘트 분진이 날라와. 1km에 있다고 해, 공장에서. 그러면 똑같은 양만큼 노출이 됐을 때 나비가 더 아플까? 사람이 더 아플까? 사람보다 나비가 더 아프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더 작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크면 클수록 견뎌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분진이 아니라도 낙동강에 옛날에 무슨 공단? 위천공단? 아무튼 그쪽에 뭐 해가지고 페놀 방류 사건. 우리 도연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페놀 방류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 그럼 우리는 보면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막 무슨 가끔 물고기 떠서 죽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크게 환경 파괴가 된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물벼루,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요강류, 뭐 벌거지, 죽었겠니 안 죽었겠니? 다 죽었겠죠.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생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와요. 아까 사람에게서 그 정도의 피해가 와서 이 폐의 그 내벽이 두꺼워질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곤충들은 우리가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걸 꾸준히 추적 조사를 하면 10년 전에는 여기에 한 100종쯤의 나비가 살았는데 그 공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보니까 10종밖에 살지 않고 90종이 그 인근에서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려면 누군가가 밥만 먹고 계속 그 근처에 10년 동안 나비를 세야 돼. 그런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되겠지. 너무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에요. 예, 답변 잘하시고 조금만 더 붙이자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기관지 직경이 보통 사람이 한 12mm 뭐 이렇게 되는데 12mm 뭐 1.2cm 정도 되는데 남자는 1.8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입자가 보통 시멘트 분준이면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한테 그 기관지가 충족이 됐다면 더 좁은 관이잖아. 곤충이 되는 것들. 그러면 거기에 더한 영향이 훨씬 더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위험하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요즘 생물학자들에게는 요즘 이제 이쪽 디지털 바이오 헬스든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헬스든 그래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하는 마이크로바이오라고 또 그 장 안에 똥충균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홀쭉균이 살고 있는지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맑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방구도 많이 나오고 우리 냄새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맨날 차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아름다운 여성은 안 그럴 수도 있어. 방구 껴도 향수 냄새만 날 수도 있지. 어쨌든 여기에 뚱뚱균이 사느냐, 이게 나쁜 균이 사느냐, 좋은 균이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장내에 그 장내의 박테리아들이 유산균처럼 우리 몸에 소화를 돕거나 좋은 것들이 많이 사는지 아니면은 이 몸에 온갖 나쁜 가스를 다 내면서 불완전 연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나쁜 세균이 몽땅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변이나 이런 걸 취해서 그 안에 어떤 박테리아들이 있는지를 염기서열 분석을 그 안에 일일이 한 마리씩 세균은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걸 꺼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으로 그냥 박테리아를 왕창 걸러가지고 그 박테리아 안에 수백 종류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막 통으로 분석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그러면 정보학으로 얘는 무슨 종이고 무슨 종이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렵게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종류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멘트 분진이나 그런 좀 극단적인 위해성 있는 환경을 오래 살다 보면 폐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 겉의 그 장내의 세균들의 특성도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치명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생물의 경우에 더 많은 거예요. 자, 또 다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리콘 그런 영양들이 시멘트 분진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호흡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돈이라든지 라돈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역적으로 또 환경성 질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환경에 그런 것들 노출되어서 기관지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해성 평가 뭐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정도 연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3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그런 노출들이 제가 오늘 하루 노출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기관지 확 깎아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또 변화가 있고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 거는 연구를 통해서 좀 해야 돼요. 오랜 시간. 근데 이걸 정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 필요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들고 가더라도 다른 거 연구하기 바쁘고 거기서 움직이 바빠서 이런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실제로 그러면 그게 뭐 암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성을 설명하라 하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기 저희는 살고 있는데 살고 예. 이사를 그래서 그쪽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 있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가 미세먼지 연구도 좀 했었는데 미세먼지가 좀 많이 노출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좀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높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좀 높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되면서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간은 언제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밥 먹을 요리할 때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리하실 때 특히 고등어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 좀 피해가면서 저는 의사가 아니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관장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한밤차 같은 것들 수시로 여기 수시로 이렇게 좀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식도로 넘어가는 거니까 직접 기관지는 아니라도 그 다음에 이거 뭐 직접적인 요인 뭐 그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비염 있으신 분들 꽃소금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코로 들여 마셔서 이렇게 입으로 내는 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비염이 있어서 적당한 식염수처럼 이렇게 소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타서 이렇게 코로 들여 마셔가지고 입으로 내뱉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속까지는 씻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입 앞쪽에 코 있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 가끔은 한 번씩 청결하게 해주시면 아주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멘트 분진 얘기는 아닌데요. 기관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물학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의 기관지는 독특하게 진화를 했어요. 좀 다른 또 말이나 소화구도도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특히 포유류들이 이제 진화해 오면서 특히 사람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혹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험 받지 마시고요.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 어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류는 아감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확산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뭐 이렇게 호흡기가 있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감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공기, 산소 같은 것들 들어오면 아무래도 몸보다는 조금 더 산소 우선이 높으니까 이렇게 확산해서 또 밖으로 내뿜고 그런 과정에서 산소도 좀 받아들이고 먹이도 걸러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물고기서부터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지원에서부터 왔다고 전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호흡기는 언제 생겼냐면 원래 없었어요. 어른에는 따로 코가 입은 있었거든요. 입은 있었고 응가하는 똥구멍은 있었는데 요게 뒤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폐어 같은 그러니까 폐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아마 이것들의 우리의 조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뒤에 생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물고기도 입은 있잖아요.
이건 원래 있었고요. 이게 나중에 생겼어요. 호흡기가 생기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이 기관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하고 연결해야 되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기관 자체가 없었어요. 코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다 식도하고 그냥 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해야 되죠. 지금 어딘가 구멍 뚫어가지고 관 하나를 폐로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식도를 피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관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도하고 같이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떡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먹잖아요. 기도 막혀 죽어요. 왜냐면 이게 기도 관 따로 이거 관 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관을 만들려고 기관지 기도 관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게 공간이 없어서 빵꾸 뚫어서 이렇게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거꾸로 콩나물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코로. 그런 일 있죠? 지저분하지만 그게 관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중간 부분이 교차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걸 잘못 먹으면 식도로 넘어가다가 원래 이게 넘어갈 때는 이게 살짝 다치는데 넘어가다가 그 기관하고 식도하고 같이 만나는 지점에 떡이 딱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전에 보셨죠? 하임리히 뭐 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쪽에 막 끌어당기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그거 보셨죠? 독특하죠. 근데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요, 이게 이 식도하고 기도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요, 계속 물을 먹을 수 있어요. 10분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대접에다 물 떠놓고요. 대접에다 물 떠놓고 입으로 계속 물을 들여 마셔보세요.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 계속 먹으면 위에 기관으로 공이 못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로 못 통하니까 질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컵으로 막 먹다가도 한참 먹다 보면 그렇게 돼야 안 돼. 계속해서 먹으면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로 독특한. 그래서 우리 진화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없었던 기관을 억지로 빵꾸 뚫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매우 비합리적인 기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첨언하실까요? 네. 저도 그 구조를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됐어 궁금했는데 저도 이제 바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 교수님. 네, 저 이걸 보면서 그 기관지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그 안에 공기의 흐름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그 빨간색은 압력이라고 하셨죠. 왼쪽 건 압력이고 오른쪽 속도도 있어. 속도도 있었고, 이쪽에 파란색이 쭉 흘러가는 게. 그러면 만약에 그 폐가 약해지면 흡연을 많이 했던 아니면 좀 질환이 있던 그래서 폐가 약해지면 전반적으로 저 압력이 아까 세진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이해했어요. 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능동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숨을 천식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이 좀 좁아져 있다 하더라도 숨을 내가 들이마셔야지 하면 억지로 들이마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힘이 요구되는 한번 제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요구되는데 그게 힘든 거잖아요. 제가 한번 호흡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천식이 있으면 힘드니까 좀 더 이렇게 약하게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점점 힘을 덜 쓰고 호흡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염을 잘 못 쓰게 되고 상염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제가 잘 몰라서 한 여쭤본 거고 이것도 조금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관계가 일체 역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혈류의 흐름인데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죠? 네, 여기 있어요. 심장이 여기 있는데 심장에서 피를 공기 흐름하고 똑같이 피를 확 뿜어내면 아래로 피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죠. 우리는 폐쇄혈관계였어요. 이렇게 피가 밖으로 새지 않아요. 곤충들은 약간 개방혈관계라서 밖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나가는데 우리는 다 닫혀있죠. 혈관이 다 닫혀있어서
그 안에서 피가 도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피가 올라오려면 이게 중력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내려가는 게 쉽죠. 그럼 다시 거꾸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일종의 심장 역할을 해주는데 펌핑을 이루는. 그래서 이 오래 사시려면 요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심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것도 심장이에요. 이 근육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만져보시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안 돼요. 이거 어떻게든 이 근육을 유지하셔야 돼요. 펌핑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중력과 이게 그 여기잖아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키 큰 사람일수록 더 힘들겠죠. 길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올려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피가 여기로 가려면 위로 가잖아요.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 피와 공기 양의 한 30% 이상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좀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눕고 싶죠. 그렇게 눕잖아요.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우면 심장하고 발이 수평이 돼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졌다 폭포처럼 떨어져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소된다고 그러죠. 소가 왜 그러고 있냐면요. 할 일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 무리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거나 이렇게 하면 심장에 무리가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맨날 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누워서 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혈류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거. 이게 빡빡 그 뭐죠? 그 자부랑 이렇게 왜 옛날에 등유 할 때 빨간색 양쪽 튜브 있고 이렇게 하면 이쪽 넘어오는 거 뭐라 그러나?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엣지 넘기는 거. 예, 그것처럼 이제 꼭꼭 짜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게 양쪽에서 근육이 정맥을 눌러줘서 거꾸로. 그래서 오늘부터 건강하시려면 요거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기억이 게 아니야. 지금 심장에 무리를 줄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누워 계실 때 죄책감을 좀 줄이세요. 예. 혹시 이 혈류의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예, 뭐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했던 거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기로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혈류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가 기관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혈관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기관지 쭉 폐 끝까지 다 들어가면 얘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그 혈관을 타고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려 가기도 하고 몸에 다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다른 질병들은 나가는 미세먼지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두통이 온다 이런 영향을 주는 게 다 그런 몸이 다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또 폐에서 나온 게 확산돼서 노폐물이 같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럼 결국 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심장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안에 들어와서 분진 같은 것들이 미세 분진 같은 거는 통과해서 표실로 가서 몸에 장기에 물을 줄 수 있어요. 중심 크기가 지금 아까 5마이크론 이런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큰 기관지에 많이 붙어버리긴 하는데 얘가 1마이크론보다 더 작은 어떤 가루가 있다. 얘는 100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 끝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게 혈관을 타고 내 몸을 혹시 여기 폐지만 아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없으세요? 다 건강하신 분? 혹시 우리 최 교수님께서 깊은 호흡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여기 필라테스나 요가 복식 호흡 하신 분 계세요?
운동을 전혀 안 하세요? 깊은 호흡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노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자기가 호흡에 대한 걸 원하시면 노래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 성악 그냥 이렇게 뭐 가요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성악 같은 거 많이 하면서 테너 소리를 듣지 아니면 소프라노 소리를 이렇게 들어간다면 제가 깊은 호흡, 저는 뭐 체육과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깊은 호흡 한 번만. 아까 오른쪽에 몇 배가? 3개. 왼쪽에는 2개. 우리 최 교수님이 왼쪽 그러니까 2개, 오른쪽 그러니까 3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주셨어요. 맨 밑에 있는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필라테스 최근 한 2년 했거든요. 몸은 기자형이지만 2년 했는데요. 이게 날씬해야 이 배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기자형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가 호흡하고 필라테스 호흡이 달라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필라테스 호흡이에요. 이게 들이마실 때 이게 일반 복식호흡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배를 내밀잖아요. 필라테스는 물론 호흡을 하면 배가 약간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필라테스는 옆으로 그래서 아주 눈에 날씬한 그 필라테스 강사님 이게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 생각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호흡을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만져도 되고 이렇게 만져서 허리를 만지시고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면 배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고 옆으로 들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자 이거 보시면요 이게 할 때 안 되는 배만 나오네요.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제 손 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옆에를 잡고 일단 하는데 제가 좀 짧게 한 거고 깊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됐죠? 숨 참고 입으로 하셔도 좋고요. 코로 하셔도 좋은데 이제 내뱉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고 입으로 코로 마셔서 입으로 내쉬는데요.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폐딱지하고 등딱지가 붙는다 생각하시는데요. 공기 흐름을 이것도 유체의 역할이네요. 공기 흐름을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렇게 배꼽에다 힘을 이렇게 해서 이쪽 뭐라 그러지?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치골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Y자로 공기를 느낌상 이렇게 쭉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끝에 배꼽 밑에 단전 같은 데를 이 등 쪽으로 딱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요. 이해는 하시겠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도록 깊게 내뱉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스가 없는데 누워서 이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손바닥 들어갈 정도로 떠요. 이렇게 여기가 떴다가 호흡을 내리마시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이 등이 바닥에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등딱지를 눌러주면서 등이 온전히 바닥에 닿도록 힘든 힘껏 이게 필라테스의 깊은 호흡이에요. 잘 안 되시겠지만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만할게요. 이건 필라테스 시간이 아니니까 자, 손 잡아보세요. 느껴보세요. 옆으로. 이건 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자, 들여 마셔볼게요. 여기가 뻐근해질 때까지 느낌이 오세요? 네, 한 2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호흡해줘요. 다시. 이 몸으로 호흡을 하세요. 이게 딥 브레스. 알죠?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나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정확하게 저도 그걸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성분이 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맞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름답이 기억나는 걸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아 마시는 건데 연소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되게 이제 다 연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덜한 것들, 불완전 연소된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완전 연소된 거는 상대적으로 그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덜 문제가 되는데 불완전 연소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든 그게 무엇이든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꺾음 담배를 피든 뭘 하든 근데 이게 자기가 들여 마시지 않고 왜 밖으로 훅 내뿜잖아요. 가래침도 자기 몸에다 뱉는 게 아니고 멀리 툭 뱉잖아요. 이 가래침도 이렇게 툭 뱉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가래침을 이렇게 뱉지는 않아요. 그냥 칵칵 휘뱉죠. 그래 이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간접흡연이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간접흡연이 분명히 해롭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진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카더라하고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는 좀 다르니까요. 왜 그런 거를 결정하기가 제가 그 논문을 보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입증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커피가 과연 몸에 좋을까 나쁠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심장병에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심장병을 낫게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 사람의 상태, 그 아내분이 가족력이 어땠는지도 알 수 없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몸의 그 상태나 유전적인 특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그 뭔가가 기저부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간접흡연까지 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폐암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핀 사람은 폐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시멘트 들이마신 것처럼 폐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암세포가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암은 우리에게 나쁜 거긴 하지만 그 암도 그냥 세포예요. 우리 몸에 똑같은 세포거든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포인데 얘가 대개는 성장을 하면 옆에 세포 만나잖아요. 여기가 상처가 나서 여기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개수를 늘려서 채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끼리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내가 막 세포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세포와 세포가 딱 어떤 압력으로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기로 국제 조약이 있어요. 요 안에. 그러니까 여기 맨드롬하죠. 만약에 어떤 놈이 아니야 너는 세포 분열 안 해도 나는 이빠이 많이 할 거야. 그럼 계속 터지겠죠. 이걸 우리는 혹이라고 하고요. 그게 암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혹만 나고 딴 데로 전이가 안 되는 건 양성이나 하고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이 세포가 또 가서 거기다 또 저기다 이러면 이게 음성, 낙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암세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세포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암이 폐를 평생 하루에 담배 10갑씩 피웠어요. 억수로 폐 상태가 안 좋아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세포도 힘들어요. 폐가 너무 안 좋아서 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암세포가 억수로 잘 자라는데 암세포도 자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폐가 안 좋아, 오랫동안 담배 핀 사람들은 폐암 걸릴 확률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폐암이 걸려도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냥 밭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세포가 자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담배 안 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폐가 건강한 때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도 있었겠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그 아내분 거 폐는 그렇게 담배를 골초처럼 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암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요. 그래서 담배 안 피는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은 낮지만
폐암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그 담배 많이 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그럼 오늘도 담배를 가서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은 적지만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우리 세포만 건강한 게 아니고 암세포도 억수로 건강해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빨라서 되게 6개월 이상 못해요. 간접부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공학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의공학에서 의학 분야에 전문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공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이제 연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쳤으면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학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의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같은 사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A, B, C 사람이 다 있는데 동일하게 예를 들면 담배를 똑같이 피더라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라는 거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간접변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평생 펴도 암 안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담배를 조금밖에 안 폈는데 또 안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건 다르고 그리고 여성분은 아무래도 그 기관지가 남성분보다 약했을 수도 있어요. 기관지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간접변이 영향이냐 아니냐 그거는 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었다면 여성분들이 좀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어떤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 이런 사람들 데이터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거기는 이제 어떤 부모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기관지 질병에 노출되기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집안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와이프가 되었든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너 때문에 말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생각난 게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몸에 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저도 있고요. 우리 도연이한테도 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진화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저렇게 해를 주는 암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을까? 이게 진화학자들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래요.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답변이죠.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그 암 유전자가 젊었을 때 여성들에게 섹시미, 남자들에게 남성성 또는 매력을 어필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다가 생식 연령이 지나고 나서 암이 되게 어린 암도 있지만 소아암도 있지만 되게 암은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를 낳거나 또는 생식을 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서 이제 여성으로서는 폐경이 오거나 아니면 남성으로서는 고개 숙인 남성이 되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매력을 발산하던 그 유전자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뒤에 병을 줄지라도 그 생물의 본성을 번식하는 거니까요. 번식하거나 매력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없었다고 진화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암 유전자들은 대개는 닫혀 있어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다 발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접부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그 안에 있는 온전히 연소되지 않은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요소들이 우리 그 폐암이 걸릴 수 있는 그 유전자를 트리거 그러니까 딱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나 그런 해로운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암 유전자, 잠자고 있는 암 유전자를 깨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분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폐에 있는 부분이 다른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또 저도 뭐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예전에 뭐 어쨌든 핸드폰을 바지에 넣으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사실 데이터 아까 말씀 데이터잖아요. 결국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한 영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같이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TV를 보는 것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물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서. 네,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실험을 해서 밝히려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피실험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전자기기를 떼야 되고요. 이 워치 하나가 주는 영향을 보려고 그러면 이 워치를 손에 잡고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등이 몇 개입니까? 여기 또 전선 다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전자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요거 하나,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CCTV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전자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하에는 지하철 가요. 그래서 위에는 전선이 있고요. 그래서 전자파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긴 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익보다 더 큰 데미지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핸드폰을 쓰지 않고 월드컵 16강전을 보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고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낼 수도 없기 때문에 ATM기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돈을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편익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우리 도현이 질문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은 꽤 크잖아요. 상당한 그 저항성이 있어요. 웬만한 거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위험해지죠. 그리고 전자파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또 다시 몸이 잠만 자고 일어나도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려가 되신다면 뭐만 제가 조심하셔도 꽤 효과를 볼 것 같으냐면 밤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이렇게 그 전자기기를 좀 멀리 두시고 주무시면 밤에 몸 전체가 리페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도 어느 정도 더 줄 수 있어요. 수면 중에 산소파들을 측정하고요. 수면 중에 측정하는 거 그건 참고 계셔야죠. 당연히. 무호흡 나타나고. 예, 그건 하셔야죠. 예, 핸드폰 같은 걸 멀리 두시고 요거는 차시고 그걸 차셔야죠. 그건 이제 건강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공기를 내뱉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공기를 내뱉는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유체가 흐르는 건 전부 다 압력 차이로 흐르는 거거든요. 압력 차이로 흐르는 건데 그만큼 이쪽에서 여기는 어차피 이쪽 대기압이기 때문에 대기압의 상대적인 압력이 여기 걸리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딱 걸리면서 여기 폐 쪽 힘이 딱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힘들이 야구하는데 집중 힘으로 연결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체학적으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제가 뭐 연구에서 논문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사람이 실멘트 분진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디에 좀 위험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의 치료를 보통 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보통 약을 투여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가 완전히 좁아진 경우에는 열을 가해서 얘를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이 더멀 플라스티라는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수술하면 미국에서 수술할 때 그냥 랜덤하게 찔러서 열을 가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통해서 이용하면은 요런 쪽에도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룹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려요. 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김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올해 9번이나 강의 주시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 마지막 시간을 주셨는데 마지막 인사 말씀과 소감 또 덕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강의를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 학생도 많고 재미없어 하는 학생도 많고 이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잘 들어주실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시고 또 와서 저기 앉은 학생 같은 경우에 질문을 되게 집중해서 학생이 지금 질문하는 수준이 대학생들 질문하는 수준만 높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부산도서관 이런 걸 준비하는 거 보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이 수준도 높으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그다음에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강인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또 올 1년 내내 1학기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승리자고요.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닝 함께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저와 교수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분 우리 팀장님하고 네 분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해피 뉴 이어 하고 박수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면 같이 네 분이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